일본의 한 기숙사에서 어떤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누군가의 이름들을 연필로 종이에 적어 내려간다. 그리고 다 작성한 후 흐뭇한 미소로 그 이름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맨 위쪽에는 복수 리스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이것은 그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데스노트였다. 그의 이름은 모리카와 테츠유키. 그는 1930년 4월 10일 구마모토현의 한 마을에서 삼형제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으며 다혈질이고 성미가 거칠어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곤 했었다. 모리카와가 2살이었을 무렵 그날도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고 동료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중간에 서로 간의 말다툼이 일어났고 안타깝게도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 이후 그의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남겨진 삼형제는 친할머니에게 보내졌지만 모리카와가 10살이 되던 해에 그만 돌아가시게 된다. 다행히도 그들의 친척 중에는 고모가 있었다. 고모와 고모부는 비교적 부유했고 자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삼형제는 그런 고모의 밑으로 들어갔고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형들과는 달리 모리카와는 고등학교 진학 후 1년 만에 중퇴하게 된다. 그리고 1945년 5월 10일 당시 15세의 나이로 상해죄로 체포되어 벌금 1000엔을 부과받았다. 그 후로도 그의 범죄 행위는 멈출 줄 몰랐으며 성년이 되기 전 이미 전과 7범이 되었고 같은 해인 12월 7일에는 상해 횡령 사건을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청년이 된 이후에는 아예 집을 나와 생활하게 되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생각 없이 전국의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 와중에도 가는 곳마다 일하는 현장에서 동료들과 싸움을 하고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거친 생활로 인해 모리카와는 교도소를 자주 들락날락하였다. 이런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고모는 방황하고 있던 그에게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27세에 구마모토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행히도 일자리를 구하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1958년 마을의 중매쟁이인 다나카가 모리카와에게 맞선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맞선 당시 상대 여성에게 전과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숨기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여성의 이름은 사쿠라. 그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외삼촌 부부의 양녀로 들어가 그들의 가업을 돕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동갑내기인 그녀의 모습에 끌렸으며 1959년 1월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60년에는 연달아 아들 2명을 낳았다. 모리카와는 결혼한 후부터 미역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자 그만두었고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면서 사쿠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심지어는 그녀의 몸에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어느 날은 아내와 2살 된 큰아들을 집 뒤에 있는 개울로 던져넣고 기어오르려던 그녀의 머리를 발로 짓밟기도 하였다. 1962년 9월 중매를 해줬던 다나카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으며 이 둘을 분리시킨 후 양가의 부모들을 모셔놓고 모리카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나카는 그에게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폭행한다고 꾸짖자 그는 돈을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8시경 사쿠라의 어머니는 그녀를 친정으로 데려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는 모리카와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께 온화한 말투로 사쿠라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정중히 부탁하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했지만 사쿠라는 거절하였고 그 순간 숨겨둔 칼을 꺼내 그녀의 옆구리와 가슴을 찔렀다. 그는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온 어머니에게도 가슴과 배에 여러 차례 상해를 입혔다. 모리카와는 뛰쳐나간 이후에 돈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니라 철물점에서 칼을 구입한 것이었다. 그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쿠라는 목숨을 건지고 그녀의 어머니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1월 22일 그는 존속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한 가혹한 교도소 생활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사쿠라와 살던 집은 사건 직후 고모가 처분했지만 편지를 통해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14년 후인 1976년 12월 8일 그의 가석방이 인정되면서 형무소에서 가출소를 하게 되었고 신원 인수인 조건으로 고모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 다시 생활을 시작하였다. 가족들은 그가 정신 차리길 바랬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취직은 하지 않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는 등 타락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렇게 약 1년 반이 지난 1978년 6월 20일 모리카와는 고모 부부와 말다툼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회칼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시도했다. 이에 급하게 연락을 받은 그의 친형이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그는 다시 체포되었다. 그의 가석방은 결국 취소되었고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다시 복역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고모 부부와 친형에게까지 원한을 품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시 6년의 시간이 흐르고 1984년 2월 1일 그는 두 번째 가석방을 허락받게 된다. 하지만 가족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된 그는 기타큐슈시의 보호관찰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모리카와는 기숙사가 소개해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기숙사를 벗어날 그날을 기약하며 데스노트를 작성하였다.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타겟은 전처인 사쿠라와 그녀의 외삼촌 부부였다. 사쿠라가 연하의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에 더욱 화가 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매를 해준 다나카와 그의 아내였다. 세 번째는 다나카의 동생과 그의 아내 아오키였다. 그 이유는 아오키가 사쿠라의 재혼 상대를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는 재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외친 사쿠라의 숙모였다. 마지막으로는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낸 고모 부부와 친형이었다. 1985년 5월 31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숙사를 무단으로 빠져나와 친형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형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각오와 함께 기숙사 대신 여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을 부탁했고 승인을 받았다. 형의 집은 외부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고 형을 마지막에 죽일 생각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모리카와는 곧바로 첫 번째 타겟인 사쿠라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지인과 친척을 수소문했지만 그의 복수가 두려웠던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돈이 떨어지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차례로 죽이고 돈을 빼앗아 도주 자금을 확보하자는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다음 날 철물점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두 번째 복수 대상인 다나카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집 주변의 개들이 짖는 소리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고 세 번째 타겟인 다나카 동생의 아내인 아오키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딸 히로코와 둘이 집에 있었다. 그는 재빠르게 담을 넘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고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았다. 1985년 7월 24일 새벽 2시경 그는 조용한 틈을 타서 집 안으로 잠입하였고 아오키와 딸이 나란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아오키가 인기척에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모리카와는 칼을 들이대며 사쿠라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면서 저항했고 그는 그녀의 목, 가슴, 배, 어깨를 잔인하게 수차례 찔렀다.
그 후 소리를 듣고 깨어난 히로코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는 그녀의 몸을 잔인하게 찔러 살해했다. 이후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둘의 옷을 벗겨 몇 차례 더 찔렀고 총 76군데 자상을 남겼다. 그리고 나서 현금 68만 6천 엔과 금품들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살해 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단골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고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모녀의 시체는 직장 동료에 의해 금방 발견되었고 뉴스에 사건이 보도되고 용의자로 지목되자 위기감을 느낀 모리카와는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7월 28일 외진 곳의 호텔에서 지내던 그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경마장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택시에 올라탔는데 눈썰미 좋은 택시기사가 모리카와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다. 그들이 계산하고 내린 뒤 택시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오후 1시 10분경 그의 검거를 위해 형사들과 경찰관 70명이 동원되었고 결국 그는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당하게 된다. 수갑을 찬 모리카와는 계획대로 모두 죽이지 못해 아쉽고 원망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1986년 8월 5일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중에 유흥을 일삼고 2명을 살인한 죄를 괘씸하게 여겨 제1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 측의 구형대로 사형 판결을 선고했다. 모리카와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7일자로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1987년 6월 22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제1심 사형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인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992년 9월 24일 최고재판소에서도 사형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하였다. 그 후 사형 폐지운동 시민단체에서 사형수들의 인신보호 청구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1999년 9월 7일자로 모리카와의 인신보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9월 10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여기 미국 일리노이주의 길거리에 서 있는 한 여성이 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색 차량이 다가와 그녀 앞에 정차했다. 그녀는 운전자와 잠깐 동안 대화를 하고 차에 탄 후 검은색 자동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CCTV에 기록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녀의 이름은 장잉잉. 그녀는 1990년 12월 21일 중국에서 태어났다. 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다른 재능 또한 많은 아이였다. 그리고 2013년에 베이징 대학에 입학하였고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그녀는 박사학위를 위해 해외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2017년 4월 이때부터 잉잉은 해외 유학에 전념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그녀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캠퍼스 아파트의 높은 임대료였다. 그래서 그녀는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아파트를 알아보았고 2017년 6월 9일 임대 계약을 하기 위해 에이전트와 1시 30분에 약속을 잡게 되었다. 그녀는 오전에 학교 연구실 청소를 마치고 집을 나와 버스에 올라탔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잉잉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부동산 에이전트 직원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오후 7시경 연구소의 친구들은 임대 계약을 하고 금방 오겠다던 그녀가 연락이 안 되고 연구소에도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그들은 직감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대학교 내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실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눈치였다.
보통 대학교에서는 금요일 밤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주말 지나서 연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답답했던 친구들은 잉잉의 집 앞에서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017년 6월 10일, 밤새 그녀를 걱정한 친구들은 가제트라는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실종에 대해 얘기하였고, 지역 신문은 곧바로 이것을 기사로 만들었다. 이제서야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된 경찰은 FBI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우선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누군가 방을 뒤졌거나 싸우는 적이 전혀 없었다. 경찰은 그녀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버스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버스 정류장 주변의 CCTV와 그 시간에 지나간 버스들의 카메라를 확인하였다. 실종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잉잉은 아파트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버스의 실내 카메라에는 그녀가 뒤쪽으로 걸어가서 혼자 자리에 앉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류장에서 내려 환승할 다음 버스에 손을 흔들며 달려갔지만 놓친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근처 주차장 건물의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검은색 세단이 좌회전을 한 후에 건물을 돌아서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결정적인 모습을 포착하였다. 그녀는 운전자와 1분 정도 대화를 주고받은 후 차를 타고 함께 어디론가 향했다. 이것은 차량에 탄 사람이 그녀를 확인 후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 모습을 본 FBI는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또한 수사 진행 중 FBI는 잉잉이 사라졌던 날 오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사라지기 몇 시간 전 영국 대학원생 에밀리 호건은 길거리에서 무서운 경험을 하였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고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운전자는 파일럿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꼈으며 자신이 잠복 경찰관이라고 소개했고, 경찰 배지를 보여주면서 이 주변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 인터뷰를 해야 한다며 차에 타라는 것이었다. 이상함을 느낀 에밀리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려 다른 학생들에게 가짜 경찰관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FBI는 인력을 동원해 그 차량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CCTV 분석 결과 차량의 운전자와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모델명이 아스트라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모델은 해외에서 짧은 기간 동안만 생산되어 미국에 수입되었고, 일리노이주에 등록된 아스트라는 오직 58대밖에 없었다. 경찰은 단서를 종합하여 18대로 좁혔고 차량 소유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FBI는 결국 현상금 4만 달러와 함께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의 단서라도 잡기 위해 지역 경찰관들도 발벗고 나섰다. 그러던 중 제임스 카터 경관이 용의자 차량이 찍힌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2가지 특이점을 발견했다. 차량의 조수석 쪽의 바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찾은 것이다. 자세히 보면 바퀴의 허브캡에 구멍이 난 것처럼 파손된 흔적이 보인다. 또한 자동차의 선루프의 크기가 일반적인 차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BI는 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를 찾기 위해 차량 수색을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들의 진술을 재검토하였고,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대형 선루프가 달린 아스트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터뷰 당시 그는 침착하고 협조적이었으며 사건 당일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2017년 6월 15일 수색 영장과 함께 FBI는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서둘러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자동차에 부서진 허브캡과 선루프를 확인하였고 즉시 그를 납치 용의자로 지정했다. 그의 이름은 브렌트 크리스텐슨. 27세로 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과정을 막 마쳤으며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조교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을 했으며 범죄 경력은 전혀 없었다. 집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에밀리 호건이 경찰에게 진술한 것과 같은 파일럿 선글라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장 조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수색 당시에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다고 한다. FBI는 그를 강도 높게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크리스텐스는 사건 당일 오후에 아시아계 여성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목적지를 향해 차량에 태운 것은 인정하였지만 단지 몇 블록 지나고 나서 그녀가 놀라며 스스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신문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았고 그를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자 FBI는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비밀 작전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와 그의 아내는 결혼할 때 특이한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결혼 후에도 언제든지 각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현재 그에게는 테라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FBI는 그를 돌려보내기 전 테라에게 몰래 접근하여 앞으로 그와의 대화를 전부 녹음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녀 또한 동의하였다. 며칠 후 2017년 6월 29일 캠퍼스에서 이닝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기 위해 모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크리스텐슨이 테라와 함께 참석한 것이다. 그는 구석에서 몰래 술을 마시며 자랑스러운 말투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여자친구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이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으며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또한 자기가 유일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테라는 이것을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다. 다음 날인 6월 30일 FBI는 녹음된 테이프와 함께 영장을 청구하고 그를 당장 체포하였다. 결국 크리스텐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구타와 함께 강간을 하였고 그녀의 저항이 심해지자 칼로 찌른 뒤 야구방망이로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하였다. 그리고는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어 3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아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FBI는 추가 수색에서 그녀의 피가 묻은 야구방망이는 찾았지만 이미 쓰레기차에 실려 매립지에 버려진 그녀의 시신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크리스텐스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닝은 자신의 13번째 희생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녀 외에도 12명을 더 죽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검찰, 심리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가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2019년 6월 24일 법원에서 이닝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의 물리적, 정황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리노이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 2019년 7월 18일 그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켄터키주에 있는 USP 맥크리리에서 복역 중에 있다. 이닝의 죽음은 주변의 모든 이에게 안타까움을 전했다.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취미를 가진 해맑은 그녀였다. 학교 동아리에서 노래하는 것을 즐겼고 기타 연주, 독서, 탁구 또한 좋아했다. 해외 생활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시신을 끝까지 찾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매립지에 묻힌 그녀의 시신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행복한 가정에 자랑스러웠던 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 마이애미에 바다를 사랑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제이크라는 남자가 있다. 그의 꿈은 나중에 커서 고급 보트 사업을 운영하며
사람들과 즐겁게 낚시를 하는 것이었다. 제이크는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고 드디어 그가 원하는 고급 보트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조쿨이라는 회사명을 보트에 새겼다. 그는 처음에 동생인 스캇과 사업을 시작했지만 손님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촌 조나단과 친구 사무엘이 사업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2003년 제이크는 켈리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어느 날 제이크는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켈리를 위해 짧은 여행을 계획한다. 그는 바하마라는 섬으로 그녀를 데려갈 예정이었고 여기에는 스캇과 사무엘도 동행하기로 하였다. 조나단도 함께할 생각이 있었지만 사업 미팅을 준비해야 해서 합류하지 못했다. 2007년 9월 22일 제이크를 포함한 4명은 바하마를 향해 떠났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와 조나단과 선착장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조나단은 약속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중요한 사업 미팅을 앞두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오후가 되도록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는 곧바로 해안 경비대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해안 경비대는 경비정을 투입시켜 수색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배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선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갑판과 배 뒤쪽에 혈흔들이 발견되었다. 바다에서는 비와 바람 그리고 파도로 인해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수사대를 급히 파견했다. 추후 검사 결과에서 혈흔들은 제이크를 포함한 선원 4명의 것으로 밝혀졌다. 혈흔 주변에는 탄피들도 발견되었는데 선원들이 총에 맞아 피를 흘렸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있어야 할 구명보트가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9월 24일 구명보트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가 동원되었다. 발견된 배를 기준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한 결과 약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구명보트를 탄 2 남자를 발견한다. 하지만 둘 다 FBI가 찾고 있던 선원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표정 또한 구출되는 것이 달가워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들의 이름은 아처와 기에르모로 확인되었고 FBI는 둘을 분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바하마에서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당일 제이크에게 돈을 지불하고 배에 탔다고 말했다. 그리고 항해 중 3명의 쿠바 해적에게 배가 납치되어 어디론가 향했고 그 과정에서 제이크와 켈리가 총에 맞아 죽었으며 나머지 2명의 선원들은 시신을 배 밖으로 버리라고 하는 해적의 명령을 거부하자 총살당했다고 진술했다. 남겨진 아처와 기에르모는 해적들의 협조를 거부한다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해 죽은 선원들을 바다로 던지고 피를 닦으라는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의 연료가 떨어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해적들은 무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배가 와서 해적들을 태우고 사라졌으며 그들 또한 탈출하기 위해 구명보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BI는 그들의 진술을 의심했다. 우선 해적을 묘사한 2 사람의 진술이 달랐으며 선원들이 살해된 방법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말들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해적이라면 배에 있는 값비싼 전자 제품들과 낚시 장비들을 훔쳐갔을 텐데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FBI는 보트 내부에서 4개의 탄피를 회수했는데 모두 단일 무기인 글록9에서 발사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곧바로 아처와 기에르모의 집을 수색하였고 기에르모의 집에서 총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빈 총 박스와 빈 수갑 상자 그리고 글록9과 탄약을 구매한 영수증을 찾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하게 된다. 인터뷰가 끝난 뒤 FBI는 우선 그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정하고 연방구금센터로 보냈는데 거기서 기에르모는 홀이라는 수감자와 함께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홀은 그와 대화 중 기에르모로부터 보트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었고 이것을 경찰에 알린 것이다. 그리고 증인하는 대가로 30개월 복역 중이었던 홀은 10개월을 감형받았다. 결국 아처와 기에르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다.
35세인 아처와 19세인 기에르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1990년대 중반, 아처는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 수사관이 되었다. 그는 쿠바인들이 뗏목을 타고 미국으로 자주 넘어오는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해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기지로 이송된 쿠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기에르모였다. 당시 23살이었던 아처는 8살 소년인 기에르모와 친해졌으며 그 이후에 떨어져 지냈지만 계속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아처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가졌지만 결국 이혼하게 된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칸소에 있는 월마트에서 고객 서비스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처는 점점 인생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곳을 떠나 새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 날, 퇴근하기 전에 92,000달러의 현금과 수표를 사무실에서 훔쳤고 직원 할인으로 구입한 전자레인지에 숨겨 밖으로 나왔다. 아처는 곧장 마이애미로 향했다. 숙소를 잡은 다음 날, 그는 머리를 염색하고 이름을 바꾼 뒤 기에르모에게 연락해 만나게 된다. 그 당시 기에르모는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권총을 구매하고 휴대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아처는 기에르모에게 돈을 보여주며 미국과 인도 조약이 없는 쿠바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보트를 훔치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하다면서 구입하라고 돈을 주었다. 구입한 모습은 나중에 CCTV를 통해 밝혀졌다. 사건 당일 그들은 훔칠 배를 찾아보기 위해 선착장에 있는 식당에 앉았다. 그리고 선박을 정리하고 있는 제이크에게 접근하였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제이크가 바하마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또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비용보다 2배를 줄 테니 태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제이크 또한 자신들의 행선지에 손님 2명을 함께 태워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아처와 기에르모는 총이 든 가방과 함께 제이크의 배에 탑승했다. 아처는 선원이 2명만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4명이 나타났을 때 당황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이애미를 떠나 중간쯤 왔을 때 아처와 기에르모는 천천히 총을 꺼내들어 그들을 위협했고 제이크가 교신을 통해 신고하려고 하자 그들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들을 총과 함께 바다에 던져버린다. 아처는 배를 운전하여 쿠바로 향했지만 연료가 바닥나고 말았다. 그들은 다른 선택권 없이 구명보트로 갈아탄 후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고 쿠바 국경수비대가 그들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지만 수색 헬기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다.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기에르모는 총을 산 것은 맞지만 사람은 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4명의 선원 모두를 죽인 것은 아처이며 그가 자신에게 시체들을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아처는 기에르모와 함께 각자 2명씩 살해하였고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기에르모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기에르모의 첫 번째 재판은 몇 가지 이유로 배심원 단결로 끝났지만 2008년 2월 기에르모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같은 해인 7월 아처는 1급 살인, 아동성범죄, 상해, 강도, 선박 납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5가지의 혐의에 대해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아 펜실베이니아주의 루이스버그에 있는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다. 하지만 제이크를 포함한 4명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바닷속에 있다고 한다. (2009년 8월 3일) 이른 아침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낸 한 남성이 묵직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택시를 탄 후 누군가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조용히 침입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은 온통 피투성이로 변했고 남성은 도망가지 않은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하야시 코우지는 1968년 지바현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가족은 부모님과 형 이렇게 네 식구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해서 친구들이 많지 않았으며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다고 한다. 학교 생활 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하야시는 전기 관련 기계를 다루는 전문 학교를 졸업한 뒤 배전 설비 업체에 취직하였다. 하지만 26세 때 어느 순간부터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 여성과 교제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28세가 될 무렵에는 아버지와의 잦은 다툼 때문에 집을 나가 혼자 살게 된다. 친구도 없었던 그는 외로운 삶을 버티기 위해 더욱더 일에 몰두하였다. 상사의 말에 따르면 하야시는 과묵했지만 맡은 일들을 묵묵히 잘 해냈고 남들이 싫어하는 현장 일도 자진해서 하는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한다. 그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저축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엔이었다. 그리고 42세가 되던 해 같은 직장을 20년 동안 다닌 끝에 설계 주임이 되었으며 드디어 1,000만 엔을 모으게 된다. 하야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술도 좋아하지 않았고 독서 말고는 다른 특별한 취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가슴 한 구석에는 이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귀 파주는 가게가 인기였다. 요금을 내면 여성 직원이 손님의 얼굴을 무릎에 눕혀 귀를 파주며 대화하는 서비스업이었으며 몸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는 일절 금지되어 있었다. 하야시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가게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2008년 2월 아키하바라에 있는 가게를 직접 찾아가게 된다. 당시 요금은 30분에 2,700엔, 1시간에 4,800엔이었으며 직원을 지명할 시에는 추가 요금이 1시간당 1,000엔이 부과되었다. 하야시는 가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지명 예약을 하였으며 그가 선택한 직원은 미호라는 19세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한 달에 최대 65만 엔까지 벌었다고 한다. 하야시는 가게를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미호에게 조금씩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귀를 파주는 서비스를 받은 것은 처음 몇 번뿐이었고 그 후로는 단지 그녀와 함께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DVD를 보는 등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약을 했다. 2008년 5월부터는 그녀와의 시간을 점점 늘려갔으며 6월부터는 금, 토, 일 주 3일마다 찾아갔고 일요일은 7시간까지 머무르며 하루에만 46,000엔을 지불했다고 한다. 어느새 그는 매달 몇십만 엔씩 돈을 뿌리고 다니는 가게의 단골이 되어 있었다. 하야시는 미호를 자주 만날수록 손님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연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 또한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단골에게는 직원과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그가 바빠서 못 오는 날에는 보고 싶다면서 예약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월 15일이 되었다. 이날은 하야시에게 특별한 날이었는데 바로 미호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선물이 든 쇼핑백과 함께 아키하바라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우연히 출근하는 미호와 마주쳐 말을 걸었는데 그녀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었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예전에 스토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녀는 가게에서만 만남을 가지자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하야시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간 가게를 방문하지 않게 된다. 단골인 그가 오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다. 피오키치, 내 말이 심했다면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피오키치는 미호가 하야시에게만 쓰는 애칭이었고 그는 이러한 그녀의 행동에 마음을 풀고 바로 예약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녀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2008년 연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하야시는 무려 9일 연속 가게를 방문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행동은 조금씩 과감해져 갔으며 손을 잡아달라거나 밖에서 식사하자는 등의 요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9년 1월에는 그녀가 고액 월급을 버는 아르바이트생으로 TV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그녀에 대한 소유욕을 더 자극했다고 한다. 가게를 다니게 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그가 모은 1,000만 엔은
이미 반이나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나 하야시는 그녀를 여자친구로 생각하였고 더욱 끈질기게 밖에서 만나자고 돈을 주며 제안하였다. 하지만 근무 외적으로 만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며 거절하였지만 그는 이 말을 무시하고 만다. 당시 미호는 아키하바라뿐만 아니라 신주쿠에 있는 지점에서도 다른 시간대에 일하고 있었는데 하야시는 이것을 이용해 두 곳을 함께 예약하여 아키하바라점에서 신주쿠점까지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으며 매니저에게 부탁하여 그를 출입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알게 된 하야시는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지만 직원들에게 쫓겨나고 만다.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스토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미호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다. 이에 겁이 질린 그녀는 매일 퇴근 후 매니저에게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나 하야시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지 않자 그녀는 예전처럼 혼자 다니기 시작했는데 2009년 7월 19일에 그의 스토킹은 다시 시작되었다. 미호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며 상황을 얘기했지만 주변 수색 결과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단순 해프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계속해서 그녀로부터 거절당한 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나중에는 결국 살해 계획으로 변하게 되었다. 2009년 8월 3일 오전 8시경 하야시는 흉기를 가방에 넣고 미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거실에는 일찍 일어난 그녀의 할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하야시와 마주하게 된다. 그는 미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를 구타하고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다. 그 후 그녀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자고 있던 그녀의 복부를 향해 여러 차례 찌르게 된다. 고통에 깨어난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에 어머니가 방 밖으로 나왔지만 복도에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하야시만이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하야시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그녀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8월 24일 하야시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러나 9월 7일 안타깝게도 미호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기소 내용은 2명에 대한 살해 혐의로 변경되었다. 2010년 10월 25일 도쿄 지방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며 사형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11월 1일 대법원은 이전 판결과 달리 하야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이유는 할머니를 살인할 계획이 없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억울한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했지만 11월 15일자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미호는 고교 졸업 후 화과자 가게에서 일했지만 허리를 다쳐 그만두게 되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대해 흥미를 가졌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보물은 가족이라며 하루빨리 돈을 벌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만 고액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로렌은 1984년 4월 18일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에 있는 로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녀에게는 다정한 부모님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으며 그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활동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이 항상 많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였다. 학창시절 로렌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조지아주에 있는 머서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녀는 그곳에서 7년 동안 법학 공부를 마친 뒤 2011년 6월 27세의 나이로 졸업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지아 변호사 시험이었다. 로렌은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변호사 시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시험 전까지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 후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머서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머무르게 된다. 로렌은 가족들에게도 공부 때문에 앞으로 자주 연락을 못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그들도 그런 그녀를 이해해 주었다. 그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인 애슐리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2011년 6월 30일 애슐리는 4일 동안 로렌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에 들러 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기에 그녀에 대한 걱정은 더 커져갔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로렌의 차가 여전히 밖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었다. 애슐리는 로렌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그녀가 부모님 집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동생은 그녀가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애슐리는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 로렌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2명의 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다. 집 안은 일상적인 모습처럼 평범하였고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수상함을 느낀 애슐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 또한 강제 침입 흔적이나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경찰은 범죄수사 기술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혈액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루미노를 사용하였다. 기술팀은 거실과 방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용액을 뿌렸는데 한쪽 벽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퍼져 있는 혈액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욕조와 바닥에서도 혈흔을 찾았으며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건 현장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던 한 형사는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조금씩 자신의 코를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시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였으며 냄새의 원인을 쫓은 결과 아파트 밖에 있는 쓰레기통 앞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인 여성의 몸통이 발견되었는데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 로렌의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국과수의 DNA 검사를 맡긴 후 시신의 다른 조각들을 찾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 시각 한 뉴스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로렌의 법대 동기였던 스티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반응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Do you know anybody any enemies she might have had, somebody that might want to hurt her? No, we don't know where she is. The only thing we can think is that maybe she went out running and someone snatched her. Because we went over. One of her friends had a key. We went inside and tried to see if there was anything amiss, but she had a door jamb that was sitting right by it, so there was no sign that anyone broke in. The door was locked when everyone got here. We just don't know where she is. What about in the parking lot area? I know they've been doing a lot of. I think that's where they had recovered the body or whatever they recovered from there. Body? Had you heard? Had you seen anything there? Had you seen anything there? We don't know if this is the same person.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y took out a body there earlier. We don't know if it's the same person or not. So that's why we're trying to ask people if they know who lived there. Are you okay, sir? I think I need to sit down. Okay. 인터뷰에서 스티븐은 그녀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순간 갑자기 말문이 막히며 슬퍼하기보다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 앉아 땀을 흘리며 물을 계속 마셨다고 한다. 당시 그는 로렌의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자신했기에 경찰이 그녀의 시신이 아닌 행방을 쫓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반응이 경찰의 주목을 끌었으며 경찰은 그날 바로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세탁실에서 피로 뒤덮인 시트와 함께 쇠톱을 발견했는데 혈흔 조사 결과 로렌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컴퓨터에서는 그가 블로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글과 함께 로렌을 몰래 찍은 사진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 따르면 스티브는 SNS에 올라온 로렌의 사진을 보면서 폭력적인 음란물을 동시에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창문을 통해 로렌의 아파트를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삭제된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자백했다. 그는 1년 전 친한 사이가 된 로렌에게 여러 차례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자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로렌은 가끔 여동생에게 연락하여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는 것 같다며 무섭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친구 또한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창문을 통해 그녀를 훔쳐보고 있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으며 사건 다음 날 이사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티브는 앞으로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과 함께 분노하였고 끔찍한 살인을 계획하게 된다. 사건 당일 그는 로렌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전 4시 30분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로렌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자고 있는 그녀를 한동안 지켜보았고 움직이다가 밟은 마루판에 삐걱거리는 소리에 그녀가 깨어나게 되었다. 로렌은 깜짝 놀라며 그에게 당장 꺼지라고 말했지만 스티브는 곧바로 그녀의 목을 눌러 질식하게 만들었다. 그 후 화장실에서 쇠톱으로 그녀의 시신을 처리하였고 봉투에 나눠 담은 뒤 여러 지역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대부분의 조각들은 청소부들에 의해 쓰레기장으로 보내졌지만 우연히도 몸통을 버렸던 쓰레기통을 청소부가 실수로 비우지 못했고 이것이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다. 스티븐 또한 인터뷰 당시 그녀의 시신이 이미 쓰레기장으로 보내졌다고 생각했기에 몸통이 발견되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다. 2011년 8월 2일 로렌의 유해가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스티브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법학 지식을 이용해 경찰의 부적절한 신문기법에 대해 항의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신을 변호하려는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범행 증거와 그의 자백이 뚜렷했기에 2012년 4월 21일 판사는 스티븐에게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2018년에 자신의 형량에 대해 항소를 시도했지만 리치먼드 카운티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고 한다.